자, 이제 2장 가는데요. 2장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장이기도 하고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양도 제일 많죠, 2장이. 2장은 납세무가 나오고요. 납세무 나오고, 그다음에 과세 환급해서 뭐 수정 신고도 있고 환급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일단 첫 번째 볼 주제가 2장에서 납세 의무라고 하는 건데, 세금에 대한 일생이에요. 세금은 생겨나고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이 되고 내버리면 뭐 소멸되는 거니까 그런 일생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 암기 사항도 중간중간 있고 규정들이 좀 많이 있어서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편이고. 자, 그럼 납세 의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적어볼까요? 납세 의무. 일단 기본 밑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 납세 의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성립을 먼저 하죠. 아까 뭐 성립이 소득과세 금지 원칙 할 때 성립 얘기를 했지만, 자, 납세 의무는 일단 생겨나요. 성립해요. 자, 성립은 이렇게 표현해요. 일단 금액은 몰라요. 금액은 모르는데 일단 납세 의무가 있구나, 생겨났구나 아는 단계. 그래서 추상적이라고 표현해서 추상적.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추상적이다. 자, 그럼 추상적인데 어떻게 언제 성립하는 걸로 보냐면, 아까 우리 잠깐 과세 요건을 얘기했잖아요. 과세 요건 사실 충족되면 세금 매긴 재료, 납세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산정이 가능하게 돼서 세금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단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과세 요건 사실 충족됐다 이거죠. 충족. 일단 충족은 됐는데 금액은 몰라요. 그럼 추상적으로 성립했다고 하는 거예요. 과세권 충족. 납세무자에게 과세 대상 물건들이 귀속돼서 과표와 세액 계산이 가능한 단계. 이게 성립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립에 대해서는 세목별로 어떤 세금, 뭐 법인세, 소득세 등등 이런 것들이 언제 성립하는 건지 시기를 암기하시는 걸 하셔야 돼. 추가적으로 이제 보실 내용이, 자, 세목별 성립 시기. 세금의 세목별로 성립 시기를 암기해야 된다 이거죠. 자, 어떻게 돼 있는지 규정을 쫙 이제 보시는 거 훑어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 출발 성립을 했다. 자, 그럼 법인세로 따져본다면 법인세는 사업연도, 보통 이제 달력이 1년짜리 법이라고 한다면 12월 말 딱 되면 이제 성립된 거다. 이거 소득세는 당연히 영년과세니까 12월 말일 거고요. 기간은 선택할 수 없죠. 소득세는 사망 추국 빼고는 영년과세니까 12월 말부로 성립이 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기간과세국세는 기간별로 과세하는 것들은 그 기간이 끝나는 때. 자, 그럼 성립을 했네요. 근데 아직 금액은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금액을 확정 지어야 되겠지. 이제 확정. 확정은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구체적 확정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금액을 알게 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확정됐다. 추상적으로 성립했던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됐다. 자, 이건 어떤 단계냐면, 자,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서로 간에 이제 금액을 알아야 돼요. 세액을 확인한 단계.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서로 간의 세액을 알아야지만 확정된다고 합니다. 한쪽만 알면 안 되는 것이고. 자, 그럼 확정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제로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다수의 세금들이 다 신고납부 세목이라고 불러요. 신고납부하는 세목. 신고납부 세목이라고 부르는데, 자,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 얘가 이제 먼저 신고를 했네요. 신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 확정권자가 누구냐? 확정권자가 자, 당연히 납세자가 되겠죠? 납세자가 스스로가 신고를 통해서 확정을 한다는 거예요. 확정권자. 그 확정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확정 시기는 신고시. 신고할 때 그때 확정이 되는 거죠. 자, 정확히 표현해 본다면 일단 납세자는 신고서를 만들 거예요. 그죠? 내가 딱 법인이라고 한다면 12월 말 딱 지났으니까 3주 끝났네? 그러면 끝나면 그 달에 말이 3개월 내 신고하는 거니까 3월 말까지 이제 신고서 만드는 과정을 딱 거치면서 이제 신고서 작성을 했어. 그럼 납세자는 일단 알죠. 이 법인은 알죠. 그럼 세무서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알아야지만 되는 게 확정이니까. 그럼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정확히 신고서가 제출되면 그러면 세무서도 금액을 알게 된 거니까 서로 간의 금액을 알게 된 거죠. 이때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신고납부 세목에 신고를 했다.
자, 근데 만약에 신고납부 세목인데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 안 했어요. 자, 또는 원래 그 자체가 정부부가 세목인 거야. 확정권을 정부한테 주는 거죠. 이제 정부가 세금 때리는 제도. 정부부가 세목이다. 그럼 이 두 가지.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신고를 안 했거나 원래 신고납부 세목은 확정권을 1차적으로 납세자한테 준 건데 납세자가 신고 안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2차적으로 과세관청이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결정짓고하는 확정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정부부가 세목은 당연히 정부의 세금 때리는 구조니까 당연히 과세관청이 확정권자가 되는 거다 이거죠. 이때는 과세관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확정권자가 되는 것이고요. 언제 확정될까 그러면 과세관청이 금액을 확정을 지었어요. 확정권자로서 지었으면 이제 납세자가 알아야지만 서로간에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납부 고지서를 보내겠죠. 고지서. 그럼 고지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발송을 할 거예요. 보낼 거야. 발송만 가지고는 아직 납세자는 모르죠. 그죠? 그러면 이걸 도달하면 받아보면 알겠죠. 그때가 정확한 표현이다. 근데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때는 결정하는 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결정하는 때.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결정하는 때. 이때 확정이 된대요. 결정하는 때. 근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언제다? 납부고지서. 이렇게 둘 다 표현이 돼요. 납부고지서. 납부고지서 발송 도달. 도달 시 받아야 그래야지만 납세자가 이제 알게 된 거니까 서로 간에 알게 된 거다. 결정만 가지고는 모르죠. 결정 언제 했는지 뭐 결정했으면 과세관청은 알겠지만 납세자는 모르는 거니까 둘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납부고지서가 도달하면 받아보고 이게 1,000만 원이네. 금액을 납세자가 알게 된 거지 이제. 그럼 서로 간에 금액을 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둘 다 시험에 출제가 되는 지문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정부부가 세목이라는 게 이제 우리 세목들 중에 보면 대다수의 세금들은 다 신고납부 세목이에요. 확정권을 누구한테 주는 거야? 납세자한테 주는 거죠. 자, 근데 일부 세목들이 정부부가 세목인 거고요. 그럼 지금 보다시피 확정시키는 권한을 좀 이따 얘기했지만 이게 부가권이야. 부가권. 성립한 납세물을 확정시키는 권한이 부가권이라는 거야. 부가권이 지금 보니까 둘 다 같잖아요. 그래서 국세 부가의 원칙은 둘 다 지켜야 되는 원칙이다. 아까 실신근저 연결되는 거고 세법 적용의 원칙 세도세기 이거는 과세관청만 지키면 되는 거다. 자, 됐고. 자, 정부부가 세목은 그럼 어떤 게 있지? 정부부가 세목은 딱 두 개. 상증세, 상속세, 증여세, 상증세하고요. 그다음에 종부세. 자, 요 두 가지가 정부부가 세목인 거예요. 확정권이 정부가 갖는 거죠. 이제 과세관청이 상증세와 종부세가. 근데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는 부여해요. 그러니까 신고납부 세목이 아니지만 신고 의무 이거는 협력 의무일 뿐이야. 신고를 받아가지고 결정은 과세관청이 결정을 해야지만 확정되는 거야. 신고로 확정이 안 되는 거야. 상증세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상속세 얘기를 먼저 한다면, 자, 이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상속 개시가 된 거죠. 자, 상속 개시가 되면 그럼 이때 상속세는 성립한다고 얘기해요. 좀 이따 성립 시기를 한번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볼 텐데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아버지를 피상속인이라고 피상속인. 아들, 딸,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피상속인 사망을 통해 상속이 개시가 되면 상속세란 세금이 성립이 된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이 좀 많이 남기셨다면 물론 슬픈 상황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속세라는 세금이 있구나.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물려받는 거에 대해서 그걸 인지하는 단계. 성립은 하죠. 아직 금액은 모르죠. 금액은 모르는 상태고 성립은 됐어. 이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법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이제 신고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거야. 정부부가 세목이지만 정부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세금을 결정짓기는 쉽지 않아요. 일단 납세자가 상속인들이 납세물 지낸 상속인들이 신고를 하는 걸 일단 받아서 숙제 검사하겠다는 그게 편하니까. 이걸로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신고로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신고 기한 지나면 이때부터 9개월 내 이제 과세관청에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확정을 짓는 거야. 이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지 이제. 이때 확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결정함과 동시에 확정이 된다. 아셨죠? 신고로 확정되는 건 아니네. 정부부가 세목이고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정부부가 세목이야. 특이하다.
증여세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증여세는 이제 3개월로 바뀌고 이게 6개월로 바뀌어요. 3개월씩 줄어들어요. 증여세는 증여하면 증여 재산 취득하게 되면 성립하는 거고, 증여 재산 취득하면 증여 받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하는 거고, 다시 신고받으면 6개월 내 다시 결정을 짓는 거다. 3개월, 6개월. 얘는 6개월, 9개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종부세도 특이하잖아요. 종부세는 정부부가 세목이에요. 그래서 종부세는 이제 성립부터 먼저 따지면, 종부세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잖아요. 이거는 재산 관련된 보유세예요. 보유세. 그래서 지방세 쪽에 재산세가 있고요. 지방세 쪽의 재산세는 지자체별로 매기는 거라서 영등포구, 마포구, 뭐 서초구, 강남구, 뭐 도봉구 이렇게 각각 구마다 세금을 떼래요. 재산세가. 구 내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는 거야. 근데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국 각지에 있는 주택을 모두 가지고 와서 다시 정산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연말쯤 돼 갖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전국 각지 주택 갖고 하는데 주택은 소유자가 자꾸 변동되잖아요. 갑이 을에게 팔고 등등. 소유자가 변동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소유자한테 세금 떼릴 거냐를 정해놨어요. 그게 과세 기준일이에요. 그래서 재산 관련 세금들은 다 대다수가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그래서 종부세는 6월 1일 딱 되면 이 날짜 현재 6월 1일 밤 12시야. 쉽게 말하면 6월 1일 밤 12시. 그럼 갑이 을에게 6월 1일에 팔았다면 밤 12시는 을이 보유하는 거니까 을이 세금 내는 거야. 밤 12시, 6월 1일 밤 12시에 소유한 자가 세금 내는 거고, 요게 기준일. 6월 1일 되면 이 종부세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성립. 그럼 그다음 확정 짓는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럼 그때 이제 정부가 세목이니까 6월 1일자에 소유자가 갑이면 갑한테 세금을 이제 결정할 거예요. 결정을 할 거야. 자, 결정해서 이제 고지할 거예요. 근데 고지서를 딱 받았더니 납기가 정해져 있어. 납기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려요. 요 사이에 내려요. 이렇게 고지 날라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 고지서를 받으면, 도달하게 되면, 받은 날, 도달한 날 확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부가 세목이니까 당연히. 요때 확정이 되는 건 맞아. 맞는데 특이하게도 종부세가 원래 출발은 정부부가 세목이지만 이때 종부세라는 게 과세관청에서 때리는데 요 안에 합산 배제 같은 게 있어요. 합산이 안 되는 게 있어. 주택수에 합산 안 되고, 아파트 같은 거 안에 뭐 어린이집을 한다든가 이러면 주택에서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도 알아서 합산 배제 신고도 하라고 해. 근데 신고도 내가 안 했나? 그래서 어쨌든 지나가지고 보니까 이게 날라왔는데 합산 배제가 되는 것도 포함해 버렸네. 금액이 다르네. 그럼 이제 이때 신고하래. 그 신고는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 이때만 신고하래요. 이 사이에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신고를 하면 이때 고지서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이때 신고로 바뀌는 거야. 그럼 정부부가 세목이지만 신고납부 세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신고를 하면. 언제? 12월부터 15일 사이에. 이때 신고하게 되면 그러면 요걸로 바뀐다. 신고납부 세목으로. 특이하죠? 각각 특이해요. 얘 정부부가 세목인데 신고 의무를 또 부여하고 있고요. 얘는 정부부가 세목인데 또 신고를 하면 신고납부 세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말지문에 틀리게 나오는 게 약간 구조적인 걸 이해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문제 같은데, 자, 이때 고지를 통해서 확정 짓는 게 맞지만 과세관청에서 고지하기 전에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신고납부세금으로 바뀐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고지하기 전에 신고하면 신고납부세금으로 바뀐대요. 틀린 지문이지. 고지 전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고지되고 나서 고지서는 12월 1일 전에 고지가 될 거고요. 신고는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만 신고할 수 있으니까 고지 이후에 신고가 되는 거지 고지 전에 신고하는 건 불가능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지문인 거죠. 그게 틀린 지문 만들기도 해요. 납부 고지가 있었지만 고지 이후에라도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고가 이루어지면 신고납부세금으로 바뀐다. 그래서 신고 시 확정되는 걸로. 이때 확정이 안 되고 도달 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시로 바뀐다. 신고 시로.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돼. 이 이후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고지 이전에 신고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 사이에만 신고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확정이라는 거예요. 확정. 그러면 납세문은 성립됐다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나면 이제 세금 내면 되는 거지. 이제 소멸. 그죠? 확정 소멸. 이때 소멸되는 거다. 소멸되는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내면 납부. 하면 소멸되는 거죠. 내면 소멸되는 거지. 납부. 자, 근데 이번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납부하면 세무서는 세금을 걷어가야 되는데 세무서가 세금을 환급해 줄 게 또 있는 거야. 그 환급해 줄 때는 납부할 금액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신청을 받아 충당하거나 또는 뭐 체납액이 있다든가 등하면 급박하니까 직권으로 충당해 버립니다. 충당이란 것도 고려가 되는 거야. 충당, 퉁치는 거죠.
요번에 걷어갈 세금과 돌려줄 세금을 퉁치는 거야. 그럼 충당. 그럼 어쨌든 납부된 거 안 된 거야. 환급받아 그 금액을 납부할 금액과 퉁치는 거니까 일단 낸 거지 뭐. 그죠? 충당도 낸 거지. 받을 돈과 퉁친 거니까 충당. 이 두 가지가 실현되고 충당되는 소멸되는 거야. 납부하고 충당. 납부 또는 충당. 자, 근데 또 소멸되는 케이스가 만족을 얻지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을 못 걷고. 그게 대표 중에 부가취소야. 아까 과세관청 신의칙이 요건 충족해버리면 아무리 적법한 부가처분이라도 취소가 된다 그랬지 아까? 합법성 원칙의 희생과 뭐 따져봐서 뭐 비경량하게 하지만 어쨌든 부가취소가 거기 등장했었잖아. 부가취소, 세금의 부가를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소멸돼 버리는 거야. 부가취소. 또 다 적어보면 자 중요하게 볼 제척기간 만료. 제척기간 만료가 됐거나 아니면 징수권 관련된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이렇게 5가지가 되면 이때 이제 소멸되는 거다. 자, 근데 부가취소와 제척기간 만료 이런 것들은 이제 3가지는 세금이 미실현 상태로 소멸되는 거죠. 실현되지 않고. 자, 위에 2가지는 납부 충당은 이게 실현된 상태로 끝나는 거죠. 세금을 걷었죠. 걷은 거나 마찬가지. 충당도 걷은 거니까 걷고 끝나는 거, 못 걷고 끝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중에 중요한 건 제척기간 만료하고 소멸시 완성. 더 중요한 건 제척기간 만료. 이게 더 중요하고 요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말문제 이제 부가취소하고 비교해서 이런 게 있어. 자, 부가철회가 있고요. 부가철회. 부가를 철회하겠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도 있어요. 자, 부가철회와 결손처분 들어보시면 부가철회는 일단 납세분과 성립은 하자가 없어요. 성립은 된 게 맞아요. 자, 성립됐으면 이제 부과해야죠. 확정을 시키는 권한이 부과잖아. 그 성립하고 나서 이제 부과라는 확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확정이 안 되고 끝나는 거야. 성립은 됐지만 플러스 얘가 확정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확정시키려면 납부 고지서 도달시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송달할 장소를 못 찾고 등등 해서 송달이 안 돼 버리는 거야. 송달 하자가 있다. 물론 공소송달 방법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 갖고 부가 철회를 시켜 놓은 상태다. 성립의 하자는 없었어요. 성립은 맞는데 확정이 못된 상태 끝나버리는 게 부가철회고 성립됐어요. 확정도 시켰거든. 다 됐는데 이게 실현되고 끝나버린 게 결손처분이야. 이른바 성립되고 확정된 납세문인데 세금을 못 걷고 끝난 거야. 재산 같은 것도 없고요. 다 없다 보니까 국가도 대손 처리하는 거야. 대손 처리. 결손처분은 대손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대손 처리했다가도 받을 수 있어 없어? 받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납세무가 소멸된 건가? 이건 소멸된 게 아니야.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유 돈 뜯겼다야. 근데 나중에라도 재산을 발견해내면 숨겨놓은 걸 발견하거나 하게 되면 거둘 수 있다는 거야. 아시죠? 부가취소는 얘는 소멸 사유지만 부가철회와 결손처분은 이 2가지는 얘는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소멸 사유가 될 수 없어요. 말문제. 자, 얘는 부가철회도 소멸된다 틀린 지문이에요. 부가철회는 성립은 됐고 확정을 못 시킨 상태인데 나중에라도 확정시킬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유보시켜 놓는 상태다 이거죠. 세금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야. 부가철회 표현이 비슷하지만 부가철회와 결손처분은 이거는 소멸된 사유가 아니다. 부가취소는 그럼 뭐겠어요? 성립의 하자가 있는 거야. 이 부가취소는 성립의 하자가 있는 거야. 성립 자체가 안 된 거야. 세금이란 게 원래 없었던 거다 이거죠. 부가취소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소멸되는 거야. 성립의 하자니까. 성립은 됐다고 넘어왔지만 결과적으로 확정도 시키는 과정도 다 진행되고 있다가 도중에 봤더니 과거에 내뱉은 말이 잘못돼가지고 그걸 믿었던 신뢰를 보호해주려고 부가취소가 돼버렸다. 그럼 그 세금 못 걷는 거야. 땅 팔았는데 비과세 맞나요? 라고 질의했더니 맞다고 질의 답변한 거. 그것 때문에 그걸 믿고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부가취소한다. 그럼 더 이상 못 걷는 거죠. 소멸돼 버리는 거야. 성립 자체가 하자가 있었다고 봐버리는 거야. 성립조차 안 됐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소멸 사유가 맞지만 얘는 성립은 다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은 걷어갈 수가 있다. 언젠가는 거둘 수 있다.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소멸된 사유는 아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 기본적인 줄거리는 잡았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뭐부터 봐야 될까요? 세무별 성립식이라고 하는 거 좀 훑어보는 거 이제 하셔야 되는 거야. 자, 쫙 훑어보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기 양이 좀 되죠. 말 문제 잘 나오고. 확정은 뭐 기본적으로 확정은 다 보신 거나 마찬가지. 예. 자동 확정이라는 게 있어서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자동으로 된대요. 그거 몇 가지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 소멸 들어가서 이제 뭐 이런 것들 말 문제 대비 좀 봤으니까 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 게 일단 납세무에 대한 얘기다. 제척기한 만료 되게 중요한 거지 이 안에서 별표 2개. 자, 그럼 성립부터 먼저 볼까요? 성립 세목별로 성립식이 언제냐? 자, 교재 가시면 440페이지. 자, 납세무 성립이 먼저 성립. 자, 개념은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성립한다. 이른바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추상적으로. 자, 세목들이 쫙 나오는데 먼저 법인세, 그다음 아래쪽에 소득세, 그다음 부가세. 이게 기간과세죠. 이 세 가지는 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법인세도 기간이 끝나는 때. 특이한 거 말고 일단 줄거리. 기간별로 과세하는 것들은 기간이 끝날 때 성립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도 12월 말에 끝나는 사업연도면 12월 말에 성립하는 거고, 소득세는 당연히 12월 말이고, 부가가세는 1기분, 2기분 각각 6월 말, 12월 말 되면 성립하는 걸로 보는 거네.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거다. 일단 출발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상속세와 증여세로 가보시면 이것도 중요해. 상속세는 언제? 상속이 개시가 되는 때. 아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 개시되는 때. 요건 무난한데 증여세 쪽이 증여세는 언제 성립하는 거죠? 증여 재산 취득하는 때.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증여를 우리 민법에서는 증여를 계약으로 봐요. 계약 관계로 봐요. 그래서 증여 계약시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야. 이거 아니잖아요. 증여 계약시가 아니야. 민법은 계약으로 보는데 세법은 계약으로 봤다가는 누구도 증여세를 안 내. 아버지가 아들한테 건물 하나를 물려주면서 증여해주면서 아버지가 청약을 넣고 너 받을래? 아들이 승낙을 해야 돼. 계약 관계면 청약과 승낙을 거쳐야 돼. 근데 그렇게 증여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민법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지만 세법은 그렇게 볼 수 없어. 그래서 증여세는 세법으로 나중에 보시면 완전 포괄주의라고 해서 증여 성격 있는 거. 타인의 기여로 이제 뭔가 나한테 부를 이전받거나 남의 어떤 타인의 기여로 내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것도 다 증여야. 포괄적이야. 포괄적인 개념으로 갔어요. 증여가 민법의 증여에서 출발해가지고 세법은 확장해갖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증여를 민법상의 내용대로 증여 계약한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약 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증여 계약시가 아니다. 옆에다 써놓고 X 증여 계약시가 아니고 증여에 의해서 어쨌든 재산 등을 취득하는데 또 이득을 보거나 등등 여러 가지 그때가 증여 성립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증여 재산 취득하는 때 암기해 놓으세요. 증여 계약이 아니다. 민법은 계약 관계로 보지만 세법은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일단 법소부 상증을 잘 보시는 게 맞고 일단 잡다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개별 소비세나 주세 이런 것들, 이런 간접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자 동그라미 기업 가 보시면 거기 일반적인 경우는 반출시 과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주장 반출시. 다 주세는 또 출고시. 이게 이제 반출시라는 게 이게 좀 지역적인 어떤 극소의 어떤 개별 소비세 대상만 그런 거야. 이게 개별 소비세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과세 물품도 있고 과세 장소 입장하는 것도 있고 과세 유흥 행위도 있고 유흥 음식 행위, 유흥 주점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시험에 그 구체적인 것들이 안 나오니까 여기다 빼버렸어. 그래서 일단 반출시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놓으시고요. 오른쪽에 판매장 판매시는 지워버리세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좀 잘못 넣어놓은 거예요. 빼버리세요. 반출시로 하는 걸로만 하고 자 나머지는 뭐 유흥음식 행위를 하는 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빼버렸다. 그냥 반출시가 맞고 일단 판매장 판매시는 제외시켜버리고 됐죠? 자 좀 훑어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인지세는요. 인지세는 과세 문서 작성하는 때예요. 인지세는 뭐냐면 우리 수입인지 붙이는 거 말하는 건데 과세 문서란 게 있어요. 인지세를 과세하는 문서예요. 문서. 우리 일반적인 문서가 아니라 과세 문서. 그 이제 어떤 권리 같은 것들 이 처음 만들어지거나 창설되거나 권리가 갑에서 을로 넘어간다. 이전되면 그 권리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보장을 해주거든요. 문서 작성을 하게 되면 그럼 국가가 보장해주는 어떤 권리 이전과 창설 같은 거에 대한 거에 어떤 수수료 성격으로 세금을 좀 내는 게 인지세예요. 그래서 과세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잖아요. 그럼 과세 문서 작성을 하죠. 그러면 작성할 때 성립하는 거야 이제. 작성할 때. 그리고 나서 딱 작성 끝날 쯤 되면 맨 아래쪽에 가니까 수입인지 란이 있고 거기 금액이 10,000원 적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수입인지를 사서 거기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 일단 10,000원을 보는 순간 나도 알고 과세관청도 알지. 서로 간에 세액이 확정이 됐죠. 작성할 때 성립과 동시에 확정도 되는 거야. 금액이 바로 서로 간에 아니까 이제 문서에 금액이 적혀 있다니까요. 그럼 옆에 가서 창구에 가서 수입인지 10,000원이요 사가지고 가서 붙여서 제출하면 끝나는 거야.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지세는 성립과 확정과 소멸이 하루에 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한 번에. 성립 작성할 때 성립하는 거고 그때 자동으로 확정도 된대요. 작성할 때 그때 금액이 적혀 있으니까 서로 간에 금액을 알죠. 당연히 과세관청은 아니까 그때 적어놨을 것이고 납세자인 내가 알았잖아. 서로 간에 세액을 확인한 거잖아. 그럼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내면 소멸되는 건데 납부가 바로 인지 붙여갖고 내면 소멸되는 거니까. 물론 뭐 바빠가지고 뭐 바로 전화 받고 나가서 이제 하다가 못해서 제출 못하고 다음날 한다면 다음날 확정이 소멸되는 거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날 작성하면 바로 제출하면 끝나는 거니까 한날 1시에 같이 성립 확정 소멸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인지세가 작성한 때 과세무도 작성한 때 증권거래세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암기하시면 되고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매매계약시 등등 바꿔치기 하면 틀린 지문이고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종부세 아까 봤죠? 어떤 재산 보유세는 날짜 정해서 소유자가 자꾸 변동되는 거니까 이 날짜에 소유자한테 세금 거둘 거야. 과세 기준일 이게 6월 1일 종부세는 6월 1일 그때가 성립하는 시기다. 교육세는요 둘로 구분돼요. 일단 교육세나 농특세는 대표적인 부가세라는 거 하는 거야. 부가가세가 아니라 부가세, 설택스. 어떤 세금에 빌붙는 거예요. 주세의 30%가 교육세예요. 어떤 감면 받으면 20%가 농특세인 거야. 어떤 세금에 빌붙는 거지. 교육세, 농특세. 그러면 얘 자체적으로 세금이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어떤 가산할 본세, 어떤 세금에 빌붙는 거니까 본세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는 걸로 보는 거야. 같이 걷어가는 거니까. 덩달아 걷어가는 거니까 같이 해서 해당 본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 돼 있죠? 10번의 기억과 11번이 본세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근데 교육세가 부가세가 부가되는 세금이 아니라 자기만의 독자적인 세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된 교육세는 독립세예요. 세금을 구분할 때 자기만의 세원이 있으면 독립세, 어떤 세금에 빌붙으면 부가세라고 불려. 부가세, 설택스,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부과되는 세금. 자, 얘가 부가세로 성격을 갖는 교육세에 대해서는 해당 본세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는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로 걷어가는 세금이라면 이때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그거에다 세금을 걷어가는 거니까 그 기간이 끝나는 대로 돼 있단 말이야. 이것도 기간과세처럼 이렇게 좀 기업적이지만 암기하셔야 돼요. 이런 거 다 말문제에 들어가니까. 아셨죠? 여기까지. 12번 가산세는 좀 이따가 보시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훑어보신 거고요. 어쩔 수 없어요. 암기하셔야지. 자, 근데 거기서 좀 이제 지역적인 얘기 더 나가면 1번의 법인세에 가보시면 청산소득 법인세가 니은에 들어가 있잖아요. 청산소득 법인세. 위에 각사소득, 미환류, 토지등 양도 등등은 다 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근데 청산소득 법인세 얘는 법인이 해산하는 때로 돼 있네요. 해산하는 때 어쩔 수 없죠. 외워야죠. 법인이 해산하는 때 청산소득 법인세 해산하는 때 성립하는 걸로 한다. 자, 그리고 얘는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청산소득 법인세는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지? 자녀 재산가액 확정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신고하면 그때 확정이 되는 거지. 이제 성립은 해산할 때 성립하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우리 기억에 나와 있는 각사소득 법인세하고 미환류하고 토지등 양도 세 가지는 법인세 과표 세액종 계산서에 같이 들어가야 다. 신고도 같이 같은 때 하는 거야.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할 때 미환류와 토지등 양도도 같이 각사소득 법인세와 함께 신고 납부한다고 돼 있어요. 함께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지 이제. 근데 청산소득 법인세는 따로 노는 거야. 따로. 자녀 재산가액 확정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전에 성립하는 시기를 해산하는 때로 하고 있는 거야. 해산하는 때.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3번의 니은, 그다음 6번의 니은 다 수입제와에 대한 거죠. 수입에 들어오는 것들 다 세관장에 수입 신고하는 때로 돼 있네요. 이렇게 좀 암기하시는 걸로. 수입 신고하는 때. 우리 부가세 할 때는 보시면 뭐 수입 신고 수리일로 많이 기억하잖아. 수입은 수출은 선적일이고 영수일 받는 거. 어쨌든 여기 성립 시기는 수입 신고하는 때로 돼 있네요. 수입 신고를 하는 때 이때 성립하는 걸로 본다. 수입 신고하는 때 성립하는 거고요. 자, 수입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수입 인증이 떨어지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부가세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세금들을 신고하고 납부하면서 확정과 소멸되는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 수입 신고하는 때 성립한다 해놓으시면 됐고요. 자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되는 거야. 자 일단 기본적인 얘기는 했고요. 자 그리고 가산세는 좀 이따가 보시고 바로 오른쪽 가서 성립시기 특례 있죠. 요게 좀 중요하죠. 외워야 되는 것들이고. 자 성립시기는 세목별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특례가 좀 있는데 성립 시기를 이렇게 보겠다. 특례를 정해놓은 거예요. 자, 뭐냐면 우리 기간과세국세야. 자, 특례는 다 보면 법인세, 뭐 소득세, 부가가세 등등 어떤 기간별로 과세하는 기간과세들이에요. 기간과세국세는 당연히 언제 성립하는 거죠?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기간이 끝나는 때,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기간이면 기간이 끝날 때 이때 성립한다. 이때 성립하는데. 이 안 해봤더니 때가 되면 이때 5월달, 6월달 이때 납부를 먼저 해버리는 거야. 성립을 이때 되는 납부가 돼서 납부되면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소멸. 아니 성립되기 전에 소멸되는 게 말이 돼? 웃긴 거죠? 성립은 12월 말에 되는데 기간이 끝날 때 그 전에 납부를 먼저 해. 원천징수 같은 것들 납부를 먼저 하잖아. 다음 달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잖아요. 납부해버리면 소멸되는 거 아니야? 세금 냈으니까 납부 소멸. 여기 소멸되는 거 아니야? 아니 성립도 되지 않고 소멸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멸이 이때 돼버리는 거니까 그 전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성립을 땡겨버린 거야. 이렇게 납부되기 전에 성립하는 거는 해야지만 된다. 이건 불합리한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성립되기 전에 소멸된다는 게 그러면 성립 시기를 땡겨놓은 거다. 다 기간과세국세들에 대해서 법소부에 대해서 12월 말 등등 기간이 끝날 성립하는 건데 그 전에 먼저 납부가 돼버리는 거는 그 납부되기 전에 어떤 날짜를 정해서 성립한 걸로 정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특례인 거야. 특례인 거야.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가 원천 징수하는 자, 소득세거나 법인세거나 이런 것들이죠. 원천 징수하는 거 매달 떼갖고 다음 달 10일 내는 거. 자, 이거는 성립식 언제 해놨을까요? 다음 달 10일에 납부하니까 그 전에 날짜로 지급하는 때 이때 성립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야.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거나 법인세거나 지급하는 때 성립하는 거다. 그때 성립하는 거고 그 달의 말일날 지급할 때 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거니까 납부하면 소멸되잖아요. 이때 성립하는 거고 지급할 때 성립한다. 자, 두 번째 납세 조합이라는 게 있죠. 납세 조합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판매상, 노점상들 우리 소득세 할 때 납세 조합 만들고요. 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 국에서 받는 어떤 근로소득 같은 것들은 자기들끼리 조합 만들어 가지고 원천징수 하듯이 조합징수 납부하게 되면 얘들이 원천징수 대상이 된 거와 똑같이 연말산도 하고 추가소 없으면 종결하고 있으면 신고 납부하고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조합이 두 군데 나오죠. 사업소득의 조합 하나, 근로의 하나. 근로할 때도 조합이 나온다. 외국계 회사에 우리나라에 있는 주 A 코리아에 이제 월급 받는 CEO인 거야. 근데 월급을 누가 줘? 주 A가 줘. 미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인 주 A가. 그러면 주 A가 줄 때 우리나라 법에 따라 가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할 거냐? 안 한단 말이죠. 주 A 미국에서 주니까. 그런 자들 불안하잖아.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만들겠대. 그래서 매달 이 조합은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다 조합은 1년치 세금을 예상을 해요. 1200. 그러면 매달 100이니까 나눠서 12분의 1 나눠가지고 매달 조합징수 납부하는 거야. 매달 조합징수 납부하는 거다. 자, 조합징수 납부하는 거다. 이게 들어가 있고 납세 조합. 그러면 얘가 12개월치 나눠가지고 매달 해갖고 납부를 하네. 매달 납부를 하니까 그러면 얘는 성립되기 전에 납부가 돼버리는 거 아니야 이것도. 그죠? 이런 경우니까 정해놔야지. 그죠? 납세 조합 징수하는 소득세 이거나 또는 예정 신고하는 소득세. 예정 신고하는 소득세는 두 가지인데 뭐가 있습니까? 소득세 중 예정 신고하는 거 미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자도 예정신고합니다. 매매업자도 예정신고 미리 그래서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 납부를 미리 해요. 부동산 관련된 것들이 양도이거나 아니면 부동산 매매업자이거나. 그럼 양도는 거액이 발생하는 것들인데 이거에 대한 세금을 다음 년도 5월 달까지 못 기다리는 거야. 그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돈이 온데간데 없어버리네. 그러니까 미리 예정신고를 하는 거다. 그게 예정신고.
이런 것들 미리 납부하잖아요. 미리 내잖아. 납부가 먼저 연중에 일어나잖아. 12월 말에 성립하는데 안 되겠다. 땡겨놨죠? 그래서 얘들은 다 언제예요? 그 소득이 발생한 달의 말일. 매달 하는 납세 조합징수 매달 말. 1월 말, 2월 말, 3월 말, 4월 말. 매달 말일 날 성립하는 걸 하겠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땡겨놓은 것뿐이야. 이때 기간이 끝날 때 성립하는 기간과세인데 이때 성립하는 거 맞지만 땡겨갖고 이때로 뭔가 정해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거고 지급할 때 얘는 달의 말일. 자, 세 번째는 중간연합하는 거죠. 이것도 미리 내는 거죠. 중간연합하는 소득세거나 법인세거나 미리 중간연합을 하죠. 소득세 중간연합 6개월치를 미리 내는 거죠. 법인세도 6개월치 미리 내는 겁니다. 미리 중간연합을 하더라. 미리 중간에 미리 내는 거 또는 이제 예정 신고하는 부가세. 예정 신고하죠. 법인들 분기마다 원래 확정 신고 아니라 3개월씩 분기만 1, 4분기 거 1, 2, 3월치 7, 8, 9월치 예정 신고하는 부가세. 얘들은 자 이거를 3개월 단위로 6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그걸 미리 대금 내는 거니까 이것도 기간이 끝나는 때 6월 말, 3월 말 등등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돼 있어요. 12월 말이 아니고 그 중간연합하거나 예정 신고하는 그 기간이 끝나는 때 1, 2, 3월치 하면 3월 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원래는 12월 말이 맞고 아니면 부가세니까 6월 말이 맞죠. 기간이 끝나는 때 원래 6월 말이 맞지만 예정 신고하는 거니까 3월 말로 땡겨가지고 그때 끝나는 때 얘는 6월 말 등등 중간연합 소득세 6월 말 등등 기간이 끝나는 때. 네 번째는 수시부가. 자, 수시부가하는 국세예요. 수시부가는 이제 뭔가 세금 탈루 위험이 있으니까 그때 수시부 때때로 부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리 걷어가 버리는 거죠. 수시부가. 외국군에 군납을 하거나 조세 포탈에 우려가 있다면 두 가지 사유. 외국군에 군납하거나 등등 하면 수시부가를 하는 거야. 미리 이때까지 못 기다리고 이때 수시부가 미리 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그 수시부가를 어떤 사유별로 할 거니까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 이때 성립하는 거 하겠다. 사유가 발생한 때 성립하는 거 하겠다. 외국군의 군납 등을 하는 때 그때 성립한 걸로 본다. 그거에 대해서 수시 때때로 부과해버리는 거다. 그 날짜를 땡겨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걸 암기하셔야 되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성립 시기를 땡겨놓은 것들이다. 이게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성립 시기 특례. 원천 인수부터 수시부가까지. 자, 그래서 다 암기하시면 되는 사항들. 됐죠? 자, 여기 특례까지 봤습니다. 자, 근데 안 본 게 하나 있죠, 이제? 왼쪽 페이지 하단가 보시면 가산세가 나오네, 가산세. 가산세에 대한 성립 시기. 원래 가산세는 맨 마지막에 그 밖에 가산세. 가산할 국세에 성립하는 때 같이 성립하는 걸 그냥 봤었어요, 과거에. 그러면 간단한데 지금은 이제 가산세가 납부지원 등등 약간 가산 세분화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성립 시기를 정해놓은 게 맞겠다. 그럼 원래 법인세에 덧붙는 가산세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가산할 국세에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고 본다면 12월 말에 성립하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당 국세에 성립할 때 같이 하는 걸로 본다면 그럼 12월 말에 만약에 신고 안 하면 매기는 신고부상환세가 12월 말에 성립한다고 보는 게 말이 돼요? 신고 안 하면 매기는 건데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 안 하면 매겨질 거를 12월 말에 어떻게 성립한 걸로 봐? 어떻게 알고 신고할지 안 할지 신고할 건데 일단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지났는데 신고를 3월 말까지 안 하면 그럼 그때 발생한 걸로 봐야지. 정확하게 하는 게 맞다는 거야. 그냥 대충 얼버무려 갖고 이거는 예전에 표현돼 있던 거는 안 된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고에 대한 거, 납부에 대한 거 등등을 규정을 두게 된 거예요. 성립 시기 언제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둔 거니까 그대로 이해하시면 좀 쉽겠죠? 그래서 자, 이거를 보시면. 자, 다 봤으니까 지울까요? 자, 이제 가산세 성립 시기. 세무법 성립 시기 좀 잘 정리하세요. 자, 과세무도 작성한 때 이렇게 등등 나와 있는 거 다 정리를 해서 외우려고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가산세 만회 성립 시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일단 첫 번째 가산세 중에 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자,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요 기간에 대해서 법인세라고 친다면 요 기간에 번 걸 가지고 자, 법인이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4학년도에 대해서 다음 년도 3월 말까지 신고하는 게 맞으니까 3월 30일까지 이때까지 이제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안 한 거야. 그럼 가산세가 붙겠죠. 이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가산세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 행정벌. 근데 조세 형식을 빌려서 하는 특이한 거다. 과태료처럼 매기지 않고 세금처럼 매긴다라고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신고 안 한 거, 납부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가 매겨지는데 먼저 자,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먼저 매겨집니다. 자, 얘가 어떻게 매기냐면 이제 신고 아예 안 했으니까 무신고가 되는 거야. 무신고니까 얘가 납부세액에 내야 될 세금의 이제 20%가 가산세가 매겨지는 걸 보시면 돼요. 가산세는 뒤에 또 보겠죠? 일단 무신고는 20%가 원칙이에요. 과소신고는 10%고요. 이게 이제 부정이 돼 버리면 또 40%가 되고 역외거래 부정인 60%가 되고 센 놈들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보시고 어쨌든 신고를 제때 안 하면 가산세 무신고에 대한 20% 가산세 매겨진다. 신고 부성실 매겨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납부 안 한 거에 대해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매겨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일단 신고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 먼저 매기고요. 납부에 대한 것도 매기는데 절차가 신고 납부 안 하면 세무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때 조사 등을 할 거야. 조사 등을 해가지고요. 이때 이제 납부 고지를 할 거예요. 고지. 그럼 고지서에 보면 납기가 정해져 있어요. 내라고. 자, 근데 이때 안 냈네. 안 내고 있다가 만약에 이때 납부를 한 거야. 한참 있다 납부를 한 거예요. 그럼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일단 첫 번째 이때 이제 내야 되는 납부세, 미납세를 가지고 와서 곱하기 자, 기간을 따집니다. 일수, 날짜 따져요. 자, 거기다가 하루하루 매겨집니다. 10만 분의 25가 올해 22로 개정이 됐죠. 10만 분의 22 개정상이죠. 10만 분의 25가 아니라 10만 분의 22야. 자, 연간 따지면 8.03인가 8% 정도가 돼요. 10만 분의 22 하면 10만 분의 25는 9.125%였는데 옛날에는 10,000 분의 3이었습니다.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사실 금리 따져갖고 할 건 아닌데 가산세는 그냥 정부에서 잘못하면 페널티니까 왜 생계한서 발급 안 하면 미발급 2%지? 이게 정해놓은 것처럼 가산세를 매기는데 이거는 납부를 제때 안 한 거에 대해서 하루하루 이자처럼 이자 방식을 빌려서 매기는 것뿐이니까 지금 금리가 2%, 1% 왔다 갔다 하는데 가산세는 연간 8%, 9%, 10%면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건 제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자 형식을 빌려온 거죠. 이자는 아닌 거야. 이자처럼 하루하루 매겨지는 거지. 자, 근데 그게 너무 과하니까 점점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10만 분의 20이야 지금. 개정됐어요. 10만 분의 25가 아니라 22. 그럼 하루하루 10만 분의 20을 매긴다. 이때 기간을 정하는데 기간은 요때 4월 1일부터 이제 매겨질 거예요. 납부제 가능세는 3월 말까지 내는 건데 놓쳤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는 4월 1일부터 하루하루 10만 분의 22. 그 요 기간을 요거를 A라고 놓고요. A. 요 기간을 B, 요 기간을 C라고 놓으면 자, 이 B는 이거는 날짜 계산할 때 안 넣어요. 그래서 여기는 A하고 C만 들어가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때 고지를 해요. 고지해요. 자, 고지하는데 이때 납기가 되는데 이 사이에 이날 낼지 어떻게 알아? 하루로 다른데. 이거 어떻게 차등해 갖고 다. 그래서 고지서 띄우는데 고지서에 이때 하루 지났을 때 그 다음 날일 때 하루하루해서 금액을 다 세분화시켜 갖고 고지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못 하니까. 그래서 요 날짜는 빼버리겠다는 거야. 그냥 고지한 날까지만 하루하루 10만 분의 20이 매기고 고지한부터 납기까지는 그냥 봐주겠다는 거야. 이 사이에 언제 낼지 모르는 거니까. 차등해서 적용할 수 없고 누구는 빨리 내고 누구는 늦게 내고 아예 필요 없다 다 안 매길게. B는 빼버린 거다. A하고 C만 매기는 거다. 미납세액에다가 기간은 A하고 C 기간 하루하루 10만 분의 22 매긴다. 자, 또 하나가 있어. 납부제 가능세가 2번. 이건 미납세액에 그냥 곧바로 미납세액에 3% 때려버려요. 이건 체납가산세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체납은 뭐냐면 언제 체납이 발생하죠? 이때 3월 말까지 신고 납부 안 하면 체납인가요? 체납 아니에요?
체납자가 아니야. 고지서 한번 띄웠어. 납기가 정해지는데 이때까지 안 내면 체납이야. 고지서 납기 안 내면 체납이에요. 그래서 이 날짜 체납. 그럼 이때 바로 3%가 매겨지는 거야. 고지서에 납기까지 안 내면. 자, 이게 작년도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표현이 자, 3월 말을 뭐라고 부를까요? 법정 납기라고 불러. 법정 납기. 법으로 정한 납기. 그리고 이게 고지서 띄웠죠? 이때 납기는 고지 납기. 법정 납기, 고지 납기. 즉 고지 납기가 안 내면 이 미납세액에 3% 붙는 거는 고지서에 적힌 납기까지 이때까지 얘가 납부를 안 하면 매기는 거야. 3%가. 아셨죠? 그래서 체납하면 매기는 거니까 체납 가산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요 두 개가 더해져 가지고 납부제 가산세가 된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돼 보시면 돼. 여기다 좀 살을 붙여서 이제 보시면 자, 요 납부 기한, 고지 납기 요 기간 지나면 요 기간도 하루하루 10만불 20이고 요것도 10만불 20이 아닙니까? 근데 요 놈만 따로 떼가지고요. 원래 옛날에는 이때 고지할 때까지가 납부 불성시가산세라고 하는 게 납부 지연이 아니고 이름이 그랬고요. 고지서 띄우고 나서 납기까지 안 내면 이때부터 붙는 거는 가산금이었어요. 가산세 가산금. 이때 가산금이 3%가 붙고요 먼저. 그 다음에 가산금이 또 한 달 지날 때마다 매기고 막 그랬어. 한 달마다 매기다 보니까 하루하루 매기지 않으니까 이게 좀 불합리한 거야. 한 달 지나버리면 에이 또 한 달 있다가 하는 거니까 어차피 한 달 내에 내면 언제든 내는 무차별하네. 하루하루 페널티 부여하는 게 맞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에라 여기다 넣어버려야겠다. 납부지연으로 같이 통합해버린 거야. 근데 과거에 가산금이던 시절에 가산금으로 있던 시절에 이때 규정이 요 한 달 한 달 매기는 거는 5년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돼 있었고 5년 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3% 매기는 게 가산금. 여기 한 달씩 매기는 게 중가산금. 이 중가산금 매기지 않겠다는 게 이게 이 체납된 국세 고지서별 어떤 세액이 체납 세액이 100만 원이 안 되면 그러면 요 이후에 매기는 건 안 매기겠다. 그거를 가산세로 통합된 마당에도 같이 유지한 거야. 그래서 여기 하루하루 10만불 20이 매기는 거 있죠? 요거. 자, 요거에 대해서 자, 이게 맥스 몇 년이라고요? 이제 똑같이 5년인 거야. 5년간만 매기는 거야. 이 C라는 기간. C. 요놈 C. 요 기간에 대한 거는 5년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체납액이 체납국세의 고지서별 세액이 체납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안 매긴다. 올해 개정됐죠? 얼마로? 15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개정됐어요. 150만 원 미만. 이것도 개정세법이야. 고지서별 체납된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이때는 매기지 않겠다. C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C라는 요 날짜 기간은 A 말고 C 기간은 5년 넘지 못하게 하겠다. 자, 그리고 체납된 세액 자체가 150만 원 안 되면 요 C 기간에 대한 하루하루 10만불 20이 매기지 않겠다. 이해됐죠? 이해됐다. 요거 하나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성립 시기를 한번 보자. 성립은 언제 되느냐? 가산세의 성립 시기. 원래 옛날에는 해당 국세, 이 법인세면 법인세 성립할 때 12월 말에 같이 성립한다. 웃겼죠? 이때 이걸 신고 납부 안 할지 어떻게 알고? 이때 성립한 걸로 보재. 웃겼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 얘 언제 생겨나는 거예요? 신고부성실. 법으로 정한 신고기한까지 신고 안 하면 매겨지는 거잖아. 3월 말까지 안 하면. 그죠? 그래서 신고산세. 요건 언제 성립한다? 요거는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법정 신고기한이 3월 말이니까 그 기간 경과하는 때. 경과하는 때니까 4월 1일 날 성립하는 거죠. 3월 말까지 안 하면 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막 새벽 1시 넘어가면 이제 그때 12시 딱 1분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매기는 거지 이제. 법정 신고기한 3월 말에 경과하는 때. 그죠? 요때 성립한다. 신고부성실은 요 신고부성실. 그럼 납부지연은요? 납부지연 중에 요 놈은 1번은 하루하루 10만분의 20이 매겨지는 거. 요거는 법정 납기가 언제예요? 3월 말까지. 이때인데 안 내니까 납부지연이 하루하루 붙어나가죠. 4월 1일부터. 자, 얘는 법정 납기, 법으로 정한 납기. 경과 후 3월 말 경과 후 1일마다 하루하루마다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이때 성립한대요. 하루하루 매겨지니까 그래. 법정 납기 경과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이때 성립한다. 돼 있고요.
그럼 얘는 언제 성립하는 거야? 2번은 3% 매기는 거. 고지납기 안 내면 되는 거니까 고지납기 경과하는 때. 고지서의 납기 경과하는 때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죠? 고지납기 경과하는 때 이때 성립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자, 신고 납부 안 하면 일단 신고 부성실 3월 말까지 신고 안 했네? 그러면 이제 법정 신고 기한 경과하는 때 성립하는 거다. 바로 신고 안 했으니까 가산세 20% 때리는 거. 납부에 대한 거는 요거 지나면 하루하루 법정 납기, 법으로 정한 납기 경과 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성립하는 건다. 매일 성립하는 거죠. 이제 하루하루 하루 때 22씩 10만 분 22. 자, 쭉 되는 거고 B는 안 매기는 거고 이제 C까지 합쳐가지고 성립하는 걸로 보면 된다. 근데 고지납기 경과 이거 미납세액에 3% 매기는 거는 이때 고지서 납기 적혀 있는데 이때까지 안 내면 3% 붙는 거니까 고지납기 딱 정해진 날짜가 8월 20일이면 8월 20일 지나면 8월 21일 날 경과하는 때 성립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성립을 지금 보고 있는데 확정 언제 되는 거예요? 이 가산세 확정은. 자, 먼저 신고부성시 가산세 확정 언제 되는 거죠? 또 납부지역 가산세는 언제 되는 거야? 보시면 자, 얘가 가산세를 때리는 건 과세관청이 때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때 고지서에 보면 이 고지서에는 신고부성실과 요때 A란 기간에 대한 것이 고지서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확정은 서로 간의 금액을 아는 거니까 성립은 얘는 매일매일 되는 것이고 얘는 4월 1일 되면 성립하는 걸 했지만 요 세금이 확정되는 거는 고지서를 언제 도달하면 받으면 이 과세관청이 때리는 거니까 잘못한 페널티를 그러면 이 도달할 때 이때 고지서 받으면 이때 확정되는 걸로 보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요 C는 또는 여기 3%는 즉 고지서 보낸 다음에 고지납기 이후에 붙는 가산세는 얘는 언제 확정되는 거죠? 확정이 성립은 언제 돼? 얘는 지정납기 고지납기 경과하는 때 지정된 납기 고지납기 경과하는 때 성립하는 거고 얘도 하루하루 지금 붙어 나가는 건데 그 얘를 확정 지으려면 고지서를 매일같이 띄워야 되는 거야. 매일같이 힘들잖아요. 하루하루 언제 낼지 알고 오늘 내시면 이겁니다. 다음 날 또 보내고 매일같이 보내는 거야. 우편으로 보내고 막 우편 비용도 많이 들어서 아까 뭐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죠? 자, 그래서 얘가 국세징수법에서 국진법을 이제 보시면 이 고지서 납기 경과 후에 붙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띄우지 않고도 걷어갈 수 있다고 해버린 거야. 고지서 안 띄우고 걷어간다. 자, 추징에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기법에서는 요 이후에 붙는 3%와 여기 하루하루 신마물 20이 붙는 거는 자동 확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 확정. 요 C에 대한 거 요 C에 붙는 요 가산세 요거하고 요거 3% 매기는 거, 요거 3% 매기는 거 이 두 가지 얘가 자동 확정. 성립과 동시에 자동 확정.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도 바로 되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고지서의 납기 이후에 붙는 가산세야. 3%와 하루하루 신마물 22. 요거와 요거 3%와 요놈만 자동 확정이 되는 거다. 그러면 요 A하고 요 신고부성실은 요때 고지서 도달시 이때 확정이 되는 거고 고지서에 금액이 적히니까 이건 매일같이 고지서를 못 보내기 때문에 그냥 고지서 안 보내고 걷어가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는 자동 확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신고납부에 붙는 가산세. 자, 하나 더. 두 번째는 원천 징수에 관련 가산세죠. 원처 징수 등 납부지역 가산세. 자, 얘는 어떤 경우에요? 원천 징수 등 납부지역 가산세는 원천 징수하면 다음 달 10일에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가 예를 들면 뭐 한 4월 달이래. 4월 달이면 4월 말 끝나면 다음 달 5월 10일까지는 이때 지급을 했을 거고요. 원천 징수는 지급할 때 하는 거니까 지급했고 지급했으면 플러스 이거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했을 거 아니야. 줄 때 세금 떼가지고 요거를 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납부 안 했대네. 납부 안 하니까 원천 징수는 납부지역 가산세가 매겨지는 거지. 납부 안 한 거에 대해서. 아시겠죠? 납부에 대해서. 자, 그럼 납부 안 한 거에 매기는 가산세는 일단 1번 납부지역 가산세. 원천 징수 등에 대한 납부지역 가산세.
요놈은 특이해서 일단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안 하면 바로 3%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때 미납세액에 3%가 먼저 붙어버려요. 다르죠? 미납세액 곱하기 3%가 매겨진다. 3%가 먼저 매겨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루하루 또 매기는 게 있는 거야. 미납세액에다가 기간에다가 일수 따져가지고 10만 분의 이것도 22. 법에 10만 분의 25는 다 20일 바뀌었습니다. 10만 분의 22. 자, 그럼 얘도 역시 납부 안 하면 이거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이때 고지를 띄울 거야. 그리고 또 납기까지 내라고. 안 하면 또 안 했다가 납부를 만약에 했다면 이것도 역시 A라는 기간, B라는 기간, C라는 기간으로 본다면 이때 기간은 당연히 B는 빼고 A하고 C만 될 거야. 맞죠? A, C만 될 거다. 기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두 개를 더해 갖고 매기는데 이게 한도가 있네요. 원천인수 등 납부정관에서는 원천인수는 사실은 국가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소득 파악하려고 지급자들아 제발 좀 원천 좀 해라. 부탁을 좀 하는 건데 안 할 때 페널티는 당연히 있는 건 맞지만 너무 과할까봐 한도를 만들어놨는데요. 한도가 아까 얘기했지만 고지서의 납기 이후에 매기는 이 가산세가 옛날에 가산금이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산금이었고 얘까지만 가산세였던 거야. 그럼 옛날에 가산세 여기까지만이었어. A만. 요건 가산금이었으니까. 그때 가산세에 대한 한도가 있었어요. 이게 미납세액의 10%를 못 넘게 하겠다는 거야. 3% 일단 때리고 그 다음에 요 기간 하루하루 매겨지는데 이거 더해갖고 10% 못 넘게 하겠다. 그래서 한도가 미납한 세액에 이거 1번, 2번 더하는데 한도가 미납세액 곱하기 10% 한도를 하겠다라고 돼 있었던 거야. 여기에 이제 결국은 1번하고 2번의 기간 중에 A에 대한 것만 요것만 10%로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C도 이제 더해져 갖고 납부정관세가 돼 있잖아요. 기간이 C도 더해져 있잖아. 그럼 이제 C까지 더해 갖고 한도를 또 만든 거지. 그래서 한도가 미납세액 곱하기 50% 한도래요. 요거는 1번하고 2번에 A하고 C를 다 더했을 때 한도가 50%인 거야. A만 가지고는 10% 한도인 거지. 3% 먼저 때리고 5월 10일까지 안 하면 3%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붙여나가는 10만 분 20일을 더해가지고 요게 고지할 때까지 기간에 대한 게 요거 3% 더하기 요거 더해서 10% 못 넘게 하겠다. 에다가 얘까지 더해갖고는 전체 50% 한도다. 아셨죠? 50% 못 넘게 하겠다. 이렇게. 요게 들어왔는데 과거에 가산금이던 시절에 규정을 그대로 따라와가지고 또 적용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똑같이 이제 요 10만 분 20이 매기는 거 요 C에 대한 거죠. 요건 또 맥스 몇 년? 똑같이 5년 똑같이 이제. 자, 이때 안 낸 체납, 납기 안 낸 체납세액이 얼마 안 되면 150만 원 미만이면 똑같이 들어왔어요. 150 미만이면 이때는 매기지 않겠다고. 이때는 요거 C 매기지 않겠다고. C에 대한 거 매기지 않겠다고. 이게 150만 원 안 되면 100만 원이다가 150 인상됐다. 개정된 거. 자, 됐죠? 자, 그럼 얘는 언제 성립하는 거지? 성립은 이제 3% 매기는 거 일단 이해했으니까 뭐 문구 만들면 되는 거지 뭐. 이때 다음 달 10일까지 내라는 게 법정 납기 아닌가? 법정 납기? 자, 이건 법정 안 내면 3%가 얘는 고지서의 납기 지정된 고지 납기까지 안 내면 3% 매겨지지만 얘는 바로 법정 납기 5월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안 내면 바로 매기는 거니까 얘는 법정 납부 기한 경과하는 때. 법정 납기라고 하면 돼. 법정 납기 경과하는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5월 11일. 그죠? 법정 납기 경과하는 때. 하루하루 매기는 거는요. 법정 납기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문구 만들면 되는 거죠? 자, 얘는 법정 납기 경과하는 때 바로 3% 매긴다. 법정 납기 경과 후 1일마다 하루하루 10만 분의 20씩 매기는 거니까 그날이 경과하는 때 성립한다고 돼 있고요. 자, 얘는 여기서 3% 매기는 게 아니고 여기 3% 매기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이때 고지서를 딱 띄우면 이때 3% 먼저 붙어 있을 거고요. 하루하루 10만 분 20이가 매겨진 상태 고지서 날라오겠죠? 이때 확정되는 걸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고지서에 납기 지난 다음에 이 시기간에 대한 것만은 고지서 띄우지 않고 걷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동 확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지 이제. 얘는 C만 그런 거죠. 얘는 3%도 이때 매겨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얘도 자동 확정인 거. 3%짜리. 3%도 역시 자동 확정인데 얘는 3%가 먼저 매겨지니까 얘는 C만 거. C만. 요 C에 대한 거. 요 C에 대한 요놈만 자동 확정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동 확정. 어쩔 수 없다. 요 3%와 A는 요때 고지서 보내면 이거 받으면 확정되는 걸로 하면 되지만 이때는 고지서를 띄우지 않고 걷어가기 때문에 자동 확정. 그날 하루하루 경과될 때마다 바로바로 그날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되는 걸로 성립 확정 되는 걸로 보면 된다. 다 했죠? 그래서 했어요. 여기 가산세 쪽에 성립 시기. 자, 440페이지 나와 있는 그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납세 모의 확정 나옵니다. 이제 성립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양이 워낙 많아졌죠. 이제 가산세까지 막 복잡하게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림으로 좀 이해해 보시면서 좀 하시면 좀 외우는데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잘 그려 보시고 이제 판단하고 이해해 보시면 다 이유가 있어요.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자, 오른쪽에 확정인데 확정은 뭐 신고납부 세목과 정보부과 세목에 대해서 아까 확정에 대해서 확정권자가 누구냐, 언제 확정되느냐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대로 하시고 특이한 거 상등세 종부세 말씀 다 드린 걸로 해서 정리 끝났어요. 자, 문제는 지금 여기 말한 자동 확정처럼 자동 확정이 또 있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대요. 아까 하나 말씀드린 뭐죠? 인지세인가? 인지세는 성립 확정 소멸이 다 된다고 하루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인지세 거기 자동 확정 국세 나오죠? 박스의 마지막에 인지세. 원천 징수한 소득세 법인세도 자동 확정이 되네. 어쩔 수 없죠. 외워야죠 뭐. 인지세, 원천 징수한 소득세 법인세는 언제 성립? 지급하는 데 성립하고 자동으로 확정이 된다. 지급할 때 성립 확정되고 납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소멸된다. 자, 원천 징수 소득세 법인세. 그다음에 3번이 납세 조합 징수하는 소득세. 또 매달 말일날 조합원들 거 1년치를 나누기 12 해가지고 매달 내는 거니까 그때 달의 말일날 성립하는 거고 바로 동시에 확정된다. 납세 조합 징수 소득세도 자동 확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정 신고하는 소득세는요. 이건 X야. 이건 자동 확정이 되진 않아요. 달의 말일 성립하는 것이고 달별로 말일날 성립하고 다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신고할 때 확정도 되는 걸로 보면 돼요. 자동 확정이라고 하진 않아 얘는. 자, 근데 납세 조합 징수 소득세만은 자동 확정이 된다. 어차피 금액은 자동으로 알아요. 1년치 나누기 12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 달별로 끝나면 나누기 12 한 거 1200 나누기 12 100만 원 그냥 월 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도 되고 그다음 10일까지 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납세 조합 징수 소득세는 자동 확정이지만 예정 신고 소득세는 아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이 중간 연합하는 법인세네요. 자, 중간 연합은 원래 법인세와 소득세가 다 있잖아. 공부에서 아시지만 근데 중간 연합하는 법인세만 그런 거예요. 법인세만 자동 확정이. 소득세는 자동 확정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법인세나 소득세나 둘 다 1차적인 확정권자가 누구죠? 납세자입니다. 신고납부 세목이니까. 근데 법인세는 중간연합이란 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지. 직전 연도치 반을 내든가. 물론 달력이 1년짜리 사업연도를 가정을 뒀을 때 직전 연도치 반을 12분의 6을 내든가 올해 6개월치를 가계산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신고를 자발적으로 법인이 해. 근데 그 중에 정확히는 얘가 언제 자동 확정이 되는 거냐면 직전 연도치 반을 내는 경우가 맞아요. 그럼 보세요. 직전 연도치 반을 중간연합하는 법인세는 언제 성립하는 거지? 위로 올라가시면 성립이 특례에서 중간연합하는 법인세는 기간이 끝나는 데 성립하는 거야. 그럼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성립하는 거지. 우리가 이때 성립한단 말이에요. 법인세. 중간연합이 12월 말 법인은 1년치를 가지고 와서 직전 연도치 반만큼을 이때 내면 되니까 성립. 자, 이때 성립하고 아니면 6개월치를 다시 가계산하든가 둘 중에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성립함과 동시에 바로 금액을 알 수 있는 건 언제예요? 얘가 뭘 선택했을 때? 직전 연도치 법인세가 1,000만 원이면 그중에 반이니까 500만 원만큼 내는 걸로 선택했을 때는 6월 말 되면 바로 금액도 알잖아. 확정이 바로 되는 걸로 하면 되지. 성립과 동시에. 자동 확정. 요대로 8월 말까지 세금을 낸 거야. 그러면 그대로 낸 거니까 당연히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된 걸로 봐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 가계산하게 되면 6월 말에 알아요, 몰라요? 가계산하는 거는 8월 달에 가봐야 아는 거 아니야? 6월 말 되면 어떻게 알아? 12월 말에 성립하는 동시에 법인세가 확정이 되나? 3월 말 돼야 아는 거 아닙니까?
확정이란 거는 신고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 요때 가결사안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이거는 자동확정으로 보면 안 돼. 그래서 원래 정확히는 직접 노치를 하는 거라고 돼 있었어. 근데 법조문이 정비가 되는 과정에서 이게 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는 이유를 모르겠어. 이게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냥 중간연합한 법인세는 다 자동확정이라고 불러. 중간연합하는 법인세가 자동확정이 된다고 불러요. 자, 그래서 직접 노치 반만 하는 거가 정확히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지금 구분해 갖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요 문구대 그냥 그대로 중간연합하는 법인세는 자동 확정이 된다. 그럼 소득세는 우리가 신고 납부합니까? 소득세는 중간연합할 때 뭐가 원칙이죠? 날라오면 내면 되는 거야. 우리가 신고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날라온 대로 내. 직전기에 반이 날라올 거야. 그죠? 그러면 날려보내는 게 과세관청이잖아.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신고할 때 반영하는 게 아니고 날라오면 내는 거니까 1차적인 확정권자가 납세자이기 때문에 이건 자동 확정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중간연합하는 소득세는 자동 확정이 아니야. 중간연합하는 법인세만 자동 확정이 되는 거예요. 법인세만. 소득세는 아니다. 그 정도 아시면 되고요. 중간연합하는 법인세만 자동 확정이 된다. 내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죠? 신고하는 경우로서 확정도 되는 걸로 보려면 법인세만 내가 신고하는 거 중간연합을 그때 또 그것도 정확히는 직전 연도치 반을 내는 경우가 금액도 6월 말에 아니까 자동 확정이라고 보는 게 맞지만 그 문구가 좀 삭제가 되면서 온전히 그냥 중간연합 법인세는 온전히 다 자동 확정이 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는 거야.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아시면 되고 5번은 봤던 거네. 그죠? 자동 확정. 아까 얘기했던 여기 아까 뭐 C하고 여기 3%하고 자동 확정. 여기는 C만 자동 확정. 고지서 납기 이후에 붙는 가산세는 고지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확정되는 거 보겠다. 요 전에 붙는 요거는 고지서 보내면 이게 확정이 되는 거니까 자동 확정으로 볼 필요 없지만 얘는 자동 확정이다. C만. 여기는 C하고 3%가 고지 이후에 3%가 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얘도 자동 확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에 가산세로 한정함이라고 돼 있죠. 고지서 띄운 뒤에 붙는 가산세로 한정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자동 확정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 자, 참고로 들어가 있는 거. 확정된 납세인 변경 효력. 문구 그대로 외우라고 하면 되는데 자, 요게 지문에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지금 보는 이 얘기는 2차에 세법 파악할 때 나중에 그때도 나오고 하는 얘기인데 물론 회계사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이건 볼 일은 많이 없지만 자, 그쪽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주제다. 이 뭐 세법 파악에서 그런 주제인데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볼 건 아니고 줄거리만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제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온 거냐 이 표현을 좀 이해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자, 지금 납세물 성립 확정 소멸하지 안 봤어. 제척기간 만료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성립과 확정까지만 지금 보신 상태 아닙니까? 그럼 일단 확정이 됐네. 근데 확정 납세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변경되는 납세무가 변경되는 것이 변경 처분 등이 어떤 효력이 미치느냐? 무슨 얘기냐면 경정이란 게 경정의 효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당초 뭐 처분 이렇게 할까요? 당초 확정된 납세무가 있어. 자, 근데 이때 경정 처분이 발생했네. 처음에 확정 납세무는 이게 50이었어요. 근데 경정 처분을 통해서 30만큼 증액이 된 거야. 더하기 30이 된 거야. 그럼 이제 세금이 80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경정에서 세무서에서 조사해서 경정해서 이제 30이 더해진 거야. 그럼 이 경정 처분이 당초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라고 하는 거야. 이 경정 처분의 효력이야. 어떤 효력을 미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자, 학설은 세 가지가 존재해요. 당초 처분하고 경정 처분의 관계에서 이제 처음에 확정이 50으로 됐고 처음에 신고했거나 아니면 신고 결정했거나 신고나 결정으로 확정된 게 나중에 신고된 내용에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 신고를 하거나 결정된 걸 경정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50을 더하기 30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거죠. 30이만큼 더해진 게 첫 번째가 이게 학설 중에 흡수설 입장이라고 하는 흡설. 이건 뭐냐면 물이 흘러가듯이 처음에 50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건 이제 없었던 게 되는 것이고
여기 일로 와서 얘가 80으로 새롭게 새로운 처분하는 걸로 본 거다 이거죠. 새로운 처분한 거다. 30만큼 증액하는 것이 이게 처음에 50은 없었던 게 되는 거고 새롭게 80으로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50에 대해서 얘가 세금 50에 대해서 안 내가지고 왜 안 내지 납부 고지도 했고 독촉장 띄운 다음에 안 내니까 압류 걸고 이런 절차가 막 진행되는 도중인데 근데 이건 없었던 게 되고 다시금 80으로 새로운 처분하는 거니까 압류 건 거는 해제해야 돼. 행정 처리했던 게 다 무효가 돼버려. 그죠? 이건 행정 안정성을 저해하는 게 너무나 큰 거야. 행정 안정성을 저해하는 거야. 그죠? 거기다가 납세자가 이걸 악용할 수가 있어. 50만큼 처음 했는데 이때 50에 대해서 세금 못 내가지고 압류 걸리고 난리네. 재산 뺏기게 생겼네. 그러면 이게 여기다가 플러스 1만 해갖고 수정신고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50일로 새로운 처분이니까 처음에 해서 압류는 다 풀어야 된다는 거야.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 악용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문제점 제일 큰 것이 행정 안정성을 저해한다. 과세관청이 이미 했던 행정 처분은 노력을 기해가지고 어떤 비용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건 유지가 돼야지 없었던 게 돼버린 거는 이거는 아니다. 단점이 좀 있네요. 이런 방법 하나 학설 중에 또 하나의 학설은 역으로 역급수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경정처분 30만큼 증액된 것이 이거는 뭐 새로운 처분도 아니고 처음에서 50을 얘를 80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야. 얘를 변경하는 거야. 처음에 납세금을 변경하는 처분이다. 얘는 없는 거고 이렇게 역으로 흡수되는 거다 이거죠. 흡설, 역흡설. 처음부터 80이었다는 거야. 이거는 반대로 납세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너무나 강한 거예요. 자, 50이라는 납세의무에 대해서 억울하면 뭘 하냐면 불복이라는 제도가 있다면서요. 억울한 불복. 불복은 90일 내에 해야 돼. 억울하면 90일 내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그래서 50만큼의 억울한 부분이 있었어. 근데 90일 지나버렸네. 에이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으니까 좀 감내하지 뭐 넘어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80으로 바꿨네. 그래서 30만큼 증액된 거 이게 억울해. 못 다퉈. 90일 지나버렸으니까. 처음부터 80이었대.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아유 억울한데 다퉈보지도 못하는 거야. 문제가 있죠. 50에 대한 불복 청구 90일 지나버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50이 아니고 80으로 바꿔치기 해버리면 그냥 금액만 바꿔치기 한 거다. 다른 절차는 다 그대로 진행되는 거니까 90일 지나버렸으니까 못 다투는 거야. 납세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너무 크다. 단점이 있더라. 이런 걸 외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문제점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것도 있대. 병존설. 따로 놀자 따로. 뭘 이걸 합쳐서 해. 그냥 50 따로 그냥 30 따로. 그래서 더해지는 걸로 그냥 하자. 각각 놀자는 거야. 여기 했던 거 그냥 유지하고 30은 새로운 처분처럼 봐서 이게 별개로. 그럼 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겠죠?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부진정 소급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납세무는 하나인데 어떻게 쪼개니? 납세무가 하나짜리인데 어떻게 이게 쪼개서 판단하니? 그래서 병존설은 문제가 있다고 학자들은 지적을 하지만 자, 우리 지금 세법에서 자, 경정은 50에서 30 더하기도 있을 거고 30 빼기도 있겠죠. 그럼 경정은 두 가지야. 증액경정, 감액경정. 먼저 증액경정은 이 병존설 입장을 취하고 있어. 우리 국기법이 병존설. 그러면 왜 병존설일까요? 행정 안정성이라는 게 너무나 큰 거야. 과세관청의 공무원들의 노력을 숲으로 만들지 말자는 거지. 50에 대해서 했던 건 그대로 유지하고 30은 따로 노는 걸로 하자. 학자들이 비판하지만 병존설 입장을 취하자. 자, 그러면 증액경정은 병존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이 증액 30만큼 증액하는 경정은 당초 확정되었던 과표와 세액에 전혀 영향이 없다. 전혀 영향이 없다. 그냥 따로 노는 거다. 자, 가볼게요. 교재 아래쪽에 경정의 효력 1번 증액경정 지금 얘기했던 50에서 더하기 30 증액경정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세법에 따라 당초에 확정된 세액 50을 증가시킨 경정. 이 증액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 50에 대한 국기법상의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병존설이다. 아시겠죠? 얘 전혀 영향이 없는 거야. 얘에다가 50에 그게 병존설이야. 얘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흡설은? 있죠. 50이 없어지잖아. 얘는 50이 80이 되잖아. 응? 얘가 없어지거나 더해지거나 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위에 두 개는 얘는 영향을 안 미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병존설 입장에 해석하는 거야. 국기법은 병존설이다. 얘 전혀 영향이 없다. 50은 그대로다. 30은 별개다. 아셨죠? 그래서 당초 확정된 과표와 세액에 권리 의무 관계 영향이 없다. 아시겠지? 이 표현 그대로 숙지하시면 돼. 그냥 말 문제에 나오면 맞는 지문이구나 아시면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제 50에서 이게 마이너스 30 빼기 30이 된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줄어드는 거지 이제.
그럼 이거 학자들이 그만큼 비판하는데 어쩔 수 없이 얘를 한 거고, 이제 감액 경정은, 줄어드는 감액 경정은 이 중에 뭘로 하면 좋을까? 50이었는데 없었던 거고 얘가 이제 얼마로? 20이 된 거다. 새로운 처분으로 볼 필요 있어요? 이게 하게 되면 행정이 뭐 안정성이 떨어지고 막 되게 비판을 하는 거잖아. 얘는 행정은 유지가 되는 건 좋은데 납세자가 권리침해 소지가 큰 거지. 그러면 여기는 늘어날 때 권리침해 소지가 있는 거지, 줄어드는 거는 전혀 없잖아, 권리침해 소지가. 이걸로 하면 되는 거야. 감액 경정은 역급설 입장을 취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돼요? 이거는 없었던 거고 마이너스면 얘가 처음부터 얼마가 되는 걸로? 20이 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지. 그럼 50이 얼마로 줄었어? 20으로만 바뀐 거야. 그러면 원래부터 이제 감소되는 30 말고 20은, 50 중에 20은 영향이 없는 거지. 30만 줄어드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20은 그대로잖아요. 금액적으로 50이었는데 마이너스 30이 된 거야. 감액이 돼버리면 30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 있었던 20은 그대로고 50이 30만큼 줄어드는 거잖아. 감소되는 세액인 30 외의 세액 20만큼 영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면 영향이 없다. 표현 볼게요. 감액 경정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킨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30만큼 마이너스 되는 세액 외의 세액 20만큼, 50 중에 20만큼의 세액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역급설 입장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역급설인지 흡설인지 병존설인지는 필요 없어. 우리가 학설이니까 우리는 이 문구 그대로 해서 이게 맞는지면 틀린지면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는 됐죠 이제? 어떤 표현인지? 자, 그럼 위로 올라가시면 박스 안에서 수정신고의 효력이 나오네요. 수정신고 효력. 수정신고는 뒤에 나오잖아. 우리가 안 봤잖아 아직. 수정신고는 뒤에 보면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입장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수정신고는 여러분 알다시피 징액이에요, 감액이에요? 징액이죠. 자수하는 거죠. 더 내는 거죠. 그럼 징액 경정이니까 뭘로 하면 돼? 징액이니까 수정신고도 병존설 입장을 취하면 돼. 그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무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된 거야. 아래쪽에 징액 경정하고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들어온 개정사항이야. 수정신고도 아셨죠? 이거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수정신고 안에 구체적으로 1번, 동그라미 1번 내용은 뒤에 공부를 해야지만 돼. 이게 이렇게 들어간 이유는 있어요. 이게 당초 확정, 경정 확정이 돼야 되니까, 이게 수정신고가 이게 확정력을 가지려면 처음 신고가 기한 내 신고를 했어야지 돼. 기한 내 신고한 자가 수정신고를 해야지만 확정력 갖는 거니까, 기한 내 신고한 자의 수정신고 한한다고 돼 있고, 그게 다시 확정이 됐다 이거죠. 경정 확정이 됐다, 수정신고를 통해서 라고 한다면 얘는 요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렇게 좀 해놓으시고 수정신고는 뒤에 또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 됐죠? 자, 그래서 자 됐고, 이제 납세무의 성립 확정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소멸 중에 제척기간 만료 등등 공부하시면 돼. 자, 뒤에 문제 한번 가보죠. 자, OX 문제 1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454페이지. 납세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돼서 구체적인 납세무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성립은 추상적이야, 구체적이 아니야. 잘못된 지문. 2번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날 때 12월 말 등등 이때 성립일로 하며, 상속세는 상속 개시된 때, 맞죠? 징여는 언제? 징여세는 징여재산 취득하는 때. 암기해야 돼요. 자, 3번. 그렇죠. 3번이 인지세는 작성한 때, 맞죠? 성립 시기. 작성할 때 성립도 되고 확정도 자동으로 된다. 인지세는. 징여세는요? 징여 계약 체결일? 아니다 이거죠. 징여재산 취득하는 때다. 틀린 지문. 4번 무신고 가산세 납세무는 신고 안 했을 때, 가산할 국세에 성립할 때 성립하며. 보자마자 틀렸죠. 자, 옛날엔 이랬어. 지금은 무신고 가산세 신고, 법정 신고기한 경과하는 때 성립하는 거야. 신고기한 경과는 4월 2일 날 성립하는 거야. 그때까지 안 하면. 자, 잘못된 지문 4번. 지금은 정확히 가산세 잘 보셔야 됩니다. 5번 원천 징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무는 소득금액, 수익금액을 지급할 때 성립함과 동시에 자동 확정된다. 그런가요? 그렇죠. 지급할 때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자동 확정. 6번 중간연합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중간연합 기간이 끝날 때 성립과 동시에 자동 확정된다. 뭐만? 중간연합하는 뭐만 확정된다? 법인세만 자동 확정이 된다. 7번 상증세는 납세무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과표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된다. 그렇죠. 상증세는 신고 의무는 부여하고 있지만 그때 확정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 특이하죠? 정부부가 세목이야. 근데 신고 의무는 부여하고 있어. 숙제검사하려고. 신고는 그냥 협력 의무에 불과하고
당연히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이 되는 걸로 하는 거예요. 6개월, 9개월 아까 얘기했던. 자, 8번은 종부세는 납세무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과표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된다. 정부부가 세목이지만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고해버리면 신고납부세목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신고한 경우에도 잘못된 거지. 신고했으면 신고납부세목이 돼버리는 거야. 특이하다 이거죠. 상등세도 특이하고 얘도 특이한 거야. 상등세는 또 정부부가 세목인데 신고도 하래. 정부부가 세목인 종부세가 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버리면 신고납부세목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특이한 거다 이거죠. 9번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방금 봤던 얘기. 증가시키니까 징액 경정은 병존설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따로 노는 거야. 따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번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수정 신고로 인해서 요거는 뒤에 보시면 되는 얘기네. 자, 틀린 지문인데 아까 얘기했던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수정 신고. 수정 신고도 역시 징액 수정 신고는 병존설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얘는 뭐 새롭게 확정된다? 뭐처럼 본 거야? 흡설인가? 이렇게 얘기한 거지. 새롭게 확정되는 거다? 아니다 이거죠. 따로 노는 거야. 수정 신고도 따로 노는 거야. 병존설. 병존설 뒤에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수정 신고 할 때 말씀드려 볼게요. 자, 11번. 성립 확정된 납부 의무는 국기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거나 충당하거나 부가 처리하거나 제척기한 만료, 소멸시 완성에 따라 소멸된다. 뭐 때문에 틀렸죠? 부가 처리는 소멸 사유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개선 처분과 부가 처리는 아니야. 부가 취소가 그렇지. 부가 취소만 소멸 사유, 부가 처리 아니다. 자, 건성을 읽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푸시면 됐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이제 제척 기간 얘기로 들어가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한 타임만 더 할게요. 그래서 어차피 오늘 해야 내일 그래도 좀 시간 내는 힘들 것 같고, 왜냐 우리가 이제 시작을 9시에 못하고 10시에 했고 내일도 9시 20분부터 시작하고 오후에 또 2시간이 비더만요. 점심시간이 1시부터 3시까지야. 내일. 그래서 우리가 하드캐리 하는 거 분들 그거 때문에 뭐 때문에라는 표현은 그렇고 그분들 나름대로 그거 하는 시간 뺏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맞춰갖고 일정을 하다 보니까 내일 9시 20분 시작해가지고 1시까지 하고 또 3시부터 시작해서 하면 우리가 뭐 목표는 6시인데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하고 내일은 좀 더 길게. 어차피 금요일 날 뭐 할 거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만 할 게 없는 건가? 어쨌든 내일 이렇게 너무 이렇게 겁을 준 다음에 내일 좀 더 일찍 끝나야 낫지. 그래서 6시까지 하겠다고 했고 7시 끝나면 막 이제 눈 표정이 막 이렇게 저 여러분 되게 안 좋고 막 그럴까 봐. 어쨌든 우리가 작년하고 비교해 본다면 시수가 지금 일단 시작도 늦고 막 이렇게 좀 시간이 1시간씩 빠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한 타임만 더 해서 제척 기간 얘기 기본적인 얘기는 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제척 기간도 매듭 짓고 싶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좀 해야 내일 조금 더 오버해서 한다 하더라도 내일 좀 수월하지. 안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도 힘드시지만 한 타임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